여러분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것은 음. 왜 그럴까요? 영경님, 네, 왜 그런 거예요? 미소를 영경님 많이 얼굴이, 지어서, 네? 뭐요? 어, 글쎄, 미소를 많이 짓게 미소를 되니까, 많이 네, 지어서, 예. 네. 우리 청라님은 제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떠올리셨나요? 아, 그러니까 이런 수련을 통해서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빛나서 그런 것 아, 같아요. 네, 빛나서, 네, 네. 여러분이 보석입니다. 네, 빛이 나야죠. 이미, 뭐, 자기 안에 있는 빛을 찾아 써야죠, 이게. 예? 네, 그러려면 이제 눈을 떠야 되고, 그러겠죠? 음, 어, 그, 우리 어머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너무 어이없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면, 전생에 내가 무슨 업이 많아서, 업, 이게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업이라고 하는 말이죠. 까르마. 그런데 이제 그 업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게 도대체 제대로 된 뜻이 뭘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까르마인데 그게 선택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선택. 그러니까 내가 뭔가 경험하는 어떤 일들, 그것이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는 일이든 들여다보면 내가 선택했었던 그 일이 뭔가 어, 그 일을 나에게 드렸고 그 어떤 그 인과관계 속에서 내가 이 일을 경험하고 있구나. 그런 또, 이렇게 또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어둠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둠의 씨앗을 나에게 뿌리는 거예요, 이게. 그 씨앗이 뿌려지는 장소가 내 머릿속에도 뿌려지고, 내 가슴 속에도 뿌려지고, 내 뱃속에도 뿌려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까르마는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하지 못하고, 응? 받아들여야 될 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면 그 어둠의 까르마가 이제 싹이 나겠죠, 이게. 그래서 이 세 가지 선택의 문제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업을 지켜야 하는, 그 부정적인 업을 지켜야 하는 그런 거고,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 수업료를 또 내면서 그걸 또 깨닫는 거죠, 이게. 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들판에 나갔는데 다른 사람의 그 논의 벼보다 더 내 벼를 좀 키가 높게 해야 되겠다 해서 벼 모가지를 다 뽑았다는 농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네. 가을이 되면은 이 벼가 저절로 고개 숙여서 잘 익을 텐데 그 남보다 더 나은 어떤 것들을 욕심으로 이렇게 구해가지고 자기 논에 벼를 모가지를 다 뽑아놓는 그러면 일년 농사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녀 교육을 하고 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이게. 그래서 홍시는 가을에 익는 겁니다. 그런데 봄부터 감나무를 보면서 홍시를 생각하고 홍시가 열렸으면 좋겠다. 또 홍시가 있는 감나무만이 에, 감나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나무를 보면 봄에 꽃을 필 때는 그게
땡감이고 완전이죠, 이게. 응? 어, 땡감일 때 땡감을 열리고 있는 그 감나무는 그 자체로서의 자연이고 완전이죠, 이게. 근데 왜 이런 일이 이 사회 속에 있나?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게.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참 많이 이렇게 보는 것은 이 자식들에게 공부 잘해가지고 성적 올리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강조를 하는 부모들이 결국은 자기 자식을 망치고 나중에서 땅을 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 예, 예를 들어 아들이 감남을 하면 감이 열리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철따라서 뭐 배도 열려라, 뭐 사과도 열려라, 딸기도 되라, 여름철이니까 수박 되라 이러니까 자식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뭔가 못하는 그런 이 바보를 만들어 놓는 그런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사실은 이게. 음, 어찌됐건 그래서 이 소명을 안다는 거, 자기 소명을 안다는 거,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내가 감남을 하면 좋은 감이 열리기를 바라게 하는 거. 뭐 사과라면 좋은 사과가 열리기를 소원하고 또 노력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참 평화로울까, 피차 고생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경험해야 할 각자의 사명, 그 소명이 있다. 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그 소명을 직업으로 번역을 했어요. 클래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일에서 하늘의 소명을 받았다. 그러면 신부가 되고 뭐 수녀가 되는 것이 네, 그 소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루터는 여기서 직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직업.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늘의 소명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자기의 직업을 성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 성직자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음, 그, 그 루터의 그 뭔가 유적지라고 그럴까? 뭐, 그런 걸 이렇게 찾아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그분이 했던 작업 중에 그 옛날에는 뭐 독일어라는 것이 제대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독일어를 문법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번역을 해요. 독일어로. 그게 큰 작업이죠. 어, 인간이 언어를 접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언어를 만들어내고 언어의 시스템을 자기 문화권 속에서 만들어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언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한다는 것. 이것은 그 시대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 시대의 인간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음, 아, 그 독일의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루터가 번역한 성서가 모든 방들에 다 있더라고요. 어디를 가나.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돈 많은 재벌들이나 왕이나 귀족들이 돈을 많이 내서 뭔가 에피담도 짓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뭐 동상이 있는데 석공과 목수의 동상이 그 예배당 입구에 세워져 있는 거.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네. 우리나라는 땀 안 흘리고 쉽게 돈 버는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 땀 흘리지 않고 사는 사람을 불안당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안당. 제가 보스턴에 에, 보스턴에서 데카그램 수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그쪽에 감리교죠. 감리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에, 그런 수련도 하고 또 아주 부자촌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거기 가서 이제 데카그램 수련을 한 적이 있는데 얘기가 또 새는 것 같아서 예, 예, 다음에 얘기 드릴게요. 네. 내 에너지의 진동의 주파수를 높이고, 음? 내 존재의 컬러, 오라라고 그러죠? 오라를 정화하는 것. 그러려면 내 의식이 좀 더 성숙해져야 되겠죠. 이런 자기 변형이 가장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내가 애벌레에 있다면 고치 짓고 나비 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걸 변형이라고 합니다. 변형. 그런 의식으로 들어갈수록 이 진동과 파장의 세계로 들어가면 어떤 것도 죽음이 없어요. 모든 파동은, 파동은 영속적이에요. 다만,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짐이 있어요. 변형은 있지만 죽음은 없는 것이 이 자연의 설계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예요. 죽음도 없고 에너지도 불변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 내렸던 비는 지금도 물로 돌고 있어요. 회전하고 있어요. 네. 어찌됐건 내가 더 성숙한 파동의 존재로 올라가는 것. 물질의 의식에서 정신의 의식으로, 정신의 의식에서 영성의 의식으로 변형해 가는 것. 이게 우리가 이 지구에 와서 경험해야 될 참 그 축복 같은 그런 조건들이죠, 이게. 생명의 근원이 뭡니까? 빛이죠. 빛. 빛이 없다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현상 세계에서는 뭐 소나무니 감나무니 뭐니 다 다르지만 모든 나무는 어때요? 모든 풀들은 하나의 빛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음, 그 빛으로 수많은 종류의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빛은 그 자체로서는 컬러가 없어요. 그렇지만 공간 안에서의 반사 때문에 무수한 빛깔들을 또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그 빛깔에 따라서 독특한 에너지의 파장이 있고 특성이 있고 정보가 있어요. 동물이나 인간이나 마찬가지죠. 각 존재마다의 개성이 있어요. 인간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연장선 속에서 뭔가 이해할 수 있겠죠. 아, 저는 또 이 견성성불이라는 말을 많이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물론 생각을 합니다만은 견, 불견, 성품성, 견성을 하면 부처가 된다는데 내가 뭔가 그 깨달음을 얻으려면 이 견성을 알아야 되겠구나. 견성. 근데 이 성품성자를 보면은 마음시변의 날생이거든.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보게 되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이제 견성, 성불 아니겠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네? 네. 감성이란 말이 있죠. 감성과 감정. 어떻게 이해하세요? 감성과 감정. 데려다니, 손님 가야 됩니다.
주성님, 감성과 감정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죠. 감성은 원래 타고나고 저절로 일어나는 것. 어? 감정은, 감정은 내 생각이 음, 함께 음. 조합이 되어서 일어나는 막.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를 보면, 자, 어떤 순간, 내가 어떤 공간에 있어요. 근데 어떤 걸 봤어. 내 안에서 혼자 있어도 마찬가지고, 그 공간에서 처음 느끼는 가슴의 정서예요. 감성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것이 감정이 되려면은, 예를 들어 사촌이 눈 사면, 뭐가 아프다고 그랬죠? 배가 아프다고 그랬죠?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동생이 뭐, 사촌이, 이, 그러면 이 놀부에 진짜 배가 아파. 장형들은. 이것은 아랫배 영역에서 일어나는 정서예요. 그러니까 이 정서의 포인트가 딱 첫 생각, 첫 느낌. 이, 이것은 가슴에서 일어나지만 그것이 감정으로 이어지려면 배로 내려가는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가슴의 정서가 배로 내려갈 때, 장으로 내려갈 때 감정이 작동된다. 그러니까 처음 느끼는 정서와 그 이어지고 있는 내 안에서 반응하고 있는 그 감정을 구분해서 포착하는 것이 마음이 일어나는 첫 자리를 볼 수 있는 이게 중요한 테마구나. 저는 그렇게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이미 입력되어 있는 생각과 감정의 수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순간에. 그래서 어떤 사물을 딱 볼 때 첫 번에 어떤 그 정서가 일어났고 어떤 생각이 그 뒤따라 왔는가.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예를 들어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싫다 소리를 못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음. 바로 그런 현상들. 빛깔을 섬세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공부를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섬세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 깊이만큼 감성이 열려요. 감성이 열리면 언어의 감각이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언어가 풍성하다는 거, 이것은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행-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 감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빛깔을 인식할 수 있는 그 깊이만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삶은 나의 안목만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림 한 장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느낌이 일어나. 그 느낌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무대죠. 이게. 그래서 좋은 걸 많이 보고 그, 그 그림 속에 들어가서 그림이 되어보고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내가 수련할 때 이 도립미술관을 자주 활용을 해요. 자, 똑같이 그냥 가서 둘러보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테마를 주죠. 의도를 가지면 또 생각이 달라지니까 내가 그림 한 점을 이 미술관 안에서 한 점을 산다면 어떤 그림을 살 거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 그리고 그 그림이 선택이 되었다면 나는 왜 이 그림을 선택했는가? 그 비싼 돈을 주고 이 그림을 어? 하려고 하는가? 이 초등학생 아이들도요,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큐레이터가 왔어요. 아, 이게, 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 나보고. 그래서, 아, 나는 이 미술관 그림사러 온 사람이야.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어? 아니, 세상에 삼성가에서 무슨 컬렉션한 걸 전시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자리에 아이들을 몰고 갔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큐레이터가 눈이 완전히 커진 거죠. 그래서 따라와 봐. 그러면서 내가 그 아이들이 선택한 그림을 설명하는. 저는요, 이 그림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그림의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보고 있다고. 그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아, 자기가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껍데기만 설명했구나. 크게 반성했어요. 그림 보는 방식의 눈이 떠져 있지는 않은 거예요. 왜 이 화가는 이 그림을, 어, 이 색깔을 썼는가. 하여튼 뭐, 예. 여러분도 이 미술관에 가시면 그런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 자,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대상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갈림길이 생길 거예요. 망막에 비추어진, 내 망막이라고 하는 이 스크린에 비추어진 영상으로서의 피사체를 보는 것이지, 인간이 어떻게 직접 본다고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 눈에 투영된 것만을 감지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귀로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다 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식할 수 있는 그 의식 수준만큼 보았을 뿐이에요. 귀로 들었다고 해서 다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귀와 눈이 함께 보고 들었다면 그 사람 진짜 본 겁니다. 그런 사람을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래요. 관세음. 볼관자, 인간태자, 소리음이에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보는 거예요. 그때 제대로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노면을 얘기할 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종합병원 영안실 옆에 내가 기숙사가 있어. 날마다 우는 소리를 들어요, 거의. 그것도 한 1년 이상 듣다 보니까, 아, 오늘은 벽에 똥 바르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예, 울음소리는 울음소리인데, 그 울음의 에너지가 기쁨이야. 아이고, 나 고생 끝났네. 어?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정말 잘 가셨어. 어? 할렐루야, 완서야. 그런데 곡소리는 나. 그걸 어떻게 감출 수 있겠어요, 이게? 그러나 어느 때는 어린 아들이 아마 교통사고로 세상에 떠난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기통한 그 울음소리. 소리가 아니야. 그 현장이 보여, 그냥. 예? 예. 그러니까, 아, 참, 안 됐다. 응?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그래서 소리를 보게 되면 자비심이 올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바로 그런 존재가 보살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음. 그래서 내면의 세계에 깊이 접속하기 위해서는 눈을 감고 보라. 눈을 감고. 음. 자, 눈은 얼굴 가운데 가장 멋지기도 하고 소중한 기관이죠. 눈으로도 우리는 통하잖아요, 이게. 예. 자, 자.
제가 원불교 대학원에서 수련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2박 3일 수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뭐 이심전심을 찾고 뭐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 이심전심을 알아? 그랬더니 아 저희 대학원 3학기예요. 아니 대학원 3학기하고 이심전심하고 무슨 상관이야? 정말 이심전심을 알아? 그랬더니 아 넘어오신다고 그래. 넘어오신다. 그래 내가 넘어오는 거 진짜. 그래서 이제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둘씩 마주보게 하고 지금부터 이심전심 해봐. 눈으로 이심전심 해봐. 그랬더니 이제 당황하지만 뭐 어떡해요. 이심전심 하라니까 이제. 그랬더니 이 여성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남자 눈을 처음 봤다고. 우리는 날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강의 듣고 같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눈이 딱 마주치면 얼른 이렇게 피하는 거야. 예? 그 어떤 윤리적 의식이 꽉 쩔어 있어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한 여학생이 얘기하니까 다 막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봤다. 내가 이쯤 했어야 되는데 그 불교의 이신전심이라는 말과 함께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일체유심조 수련도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뭐 남학생 여학생 마주보고 앉아있으니까 상대방의 몸을 한번 만져봐라.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나의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관찰해보자. 그랬더니 학생들이 벌떡 일어났어. 일어나면서 이거 너무 오시는 거 아니냐고. 아니 일체유심조라며 상대방을 내가 부처님으로 정말 부처님으로 내가 모시는 마음으로 만든다면 아니 뭐 부처님 못 만드는 거고 내 정욕으로 만들면 뭐 장녀를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어떤 수준으로 한번 보고 있는지 수련이니까 한번 해봐. 보고 소리를 한번 빽 질렀더니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남학생들이 난리가 났어. 제가 이제 벗어났습니다. 근데 그들은 나를 안 불러. 네. 그 사슬을 한번 탁 끊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음, 어찌됐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눈을 믿으면 안 되죠. 왜?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지, 내 눈 자체가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눈이 뭔가를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어쨌든 눈동자는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단순한 물질이죠, 뭐 이게 물질이죠. 그렇지만 이 눈이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물질 너머의 차원에 있는 나를 보고 너를 보는 거예요.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시각. 이거 인간의 오감이라고 하지만 얼라, 얼로서의 나는 오감으로 보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오감 너머에 있어요. 그리고 이 얼라는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몸의 기능인 오감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고 경험하고 소통하고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몸의 감각인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는 나의 인식 수준과 비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로서 인식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한 점을 보더라도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식 수준만큼 바라보고 본만큼 느끼고 그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인간이 오감을 통해서 지각하는 것은 바라보는 대상의 본 모습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영상을 지각하는 것이라는 것. 이 점을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바로 여기에 컬러와 인간을 둘러싼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경험해 가도록 그렇게 해보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컬러 인간학이 갑자기